며느리분이 웃고 계시던데요. 장례식장 밖 흡연실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담배 연기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말만큼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수기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제 50년 지기 친구,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던 그 친구의 빈소였어요. 3년 만에 보는 정수기는 관 속에 누워 있었고 저는 그 차가운 얼굴을 보며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며느리한테서 온 부고 문자 한 장이 전부였어요.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가 오늘 새벽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영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릅니다. 며느리 은혜 올림. 그게 다였어요.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셨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는 말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상주석에 앉아있는 며느리 은혜였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은혜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 영희 이모님 오셨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울다가 쉰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눈은 맑았더군요. 눈물 흘린 흔적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기가 어떻게 된 거야? 제 떨리는 목소리에 은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예상 못하셨대요. 요양병원이라고요? 정수기가 요양병원에 있었다는 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분양을 마치고 친구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정수기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가 쓸쓸하고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미소였어요. 정수가, 너 많이 힘들었니?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 속 친구의 쓸쓸한 미소만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성당 신자들, 정수기가 다니던 노인정 친구들까지 모두들 상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효부시네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끝까지 잘 모셨으니 마음 편히 가셨을 거예요. 며느리 복 받으셨어요, 고인이. 사람들의 칭찬에 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효부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투며 표정이며 다 준비된 대사 같았거든요. 마치 연극 무대에 선 배우처럼 딱딱 맞춰진 느낌이랄까요? 한참을 빈소에 앉아 있다가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퉁이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응, 드디어 끝났어.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시작이지. 은혜의 목소리는 아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쉰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경쾌하고 밝은 톤이었어요. 아파트 명의 이전은 49제 지나고 바로 할 거야. 강남 두 채잖아.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최소 30억은 되는데. 30억이라고요? 정수기한테 그런 재산이 있었나요? 아니, 그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하다니. 걱정 마. 완벽하게 처리했어. 요양병원에서 자연사한 거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 유산 정리만 잘하면 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리했다고요? 자연사라고요?
저는 모퉁이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숨을 죽였어요. 당연히 아무도 몰라. 시어머니가 워낙 외톨이셨잖아. 친구라는 사람들도 3년 넘게 연락 안 했고, 아, 그 박영희 할머니? 걱정 없어. 그냥 동네 친구일 뿐이야. 나이 많은 노인네가 뭘 알겠어.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나이 많은 노인네라고요? 뭣도 모를 거라고요? 은혜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은혜가 복도 끝에서 전화를 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은혜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걸. 누가 봐도 환하게 웃고 있는 그 표정을.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애도해야 할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저는 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정숙이의 죽음에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정숙아,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3년 동안 내 전화를 안 받았어? 왜 요양병원에 있다는 말도 안 했어?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 며느리의 눈빛과 미소가 정상적인 상주의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 친구가, 제 50년 지기 친구 정숙이가 외롭게 혼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슬펐어요. 빈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정숙아, 내가 꼭 알아낼게. 내가 마지막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왜 혼자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만약, 정말 만약에 누군가 너를 괴롭혔다면, 그때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복도에서 본 며느리의 그 미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빈소로 돌아온 저는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었지만 귀는 온통 사람들의 대화에만 쏠려 있었어요. 참, 정숙 권사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성당에서 온 듯한 할머니 한 분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며느리분이 효자시니까 편히 가셨을 거예요. 또 시작이군요. 효부. 사람들은 은혜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정숙 씨 얼마나 자주 성당에 나오셨어요? 아이고, 권사님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는데 3년 전부터인가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요. 3년 전이라고요? 정확히 며느리네 가족이랑 같이 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려봤는데 며느리분이 받으시면서 어머님이 몸이 안 좋아서 밖에 못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숙이가 성당에도 못 나갔다고요? 그 친구가 성당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주일 미사는 물론이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까지 빠짐없이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혹시 그 3년 동안 어디 많이 편찮으셨나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론 원래 건강하셨는데 며느리분 말로는 치매 기운이 있으셨다고 하던데요. 치매라고요? 정숙이가요? 말도 안 됩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할 때 정정했던 친구였어요. 숫자도 정확히 기억하고 예전 이야기도 생생하게 하던 사람이 뭔가 이상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다른 조문객들에게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정에서 온 할머니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숙이가 언제부터 노인정에 안 나왔지? 한 3년쯤 됐나? 며느리가 집안일 도와줘야 한다고 못 나온다고 하더라. 나도 몇 번 집에 전화했는데 맨날 며느리만 받고 정숙이는 바쁘다고 바꿔주질 않더라고. 그래도 효부라고 소문났잖아. 시어머니 꼼짝 못하게 잘 모신다고.
꼼짝 못하게 잘 모신다? 그게 효도인가요? 그건 감금 아닌가요?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정숙 씨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예요? 3년쯤 전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쳤는데 그때도 며느리가 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 정숙이한테 말 걸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피곤하시대요라면서 데리고 가버렸어. 맞아. 나도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 전화해도 안 받고. 조각조각 모이는 증언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정숙이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던 거예요. 성당도, 노인정도, 친구들도, 심지어 저와의 연락까지 모두 끊긴 거였습니다. 누가? 며느리 은혜가. 그때 상주석에 앉아있던 아들 준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이의 아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그 착한 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더군요. 저는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 흘린 흔적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피곤에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아, 영희 이모. 준호야, 어머니가 언제부터 아프셨니? 제 질문에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실 때부터요. 요양병원엔 언제 들어가셨는데? 석 달쯤 전에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석 달? 겨우 석 달 만에? 그전엔 어디 계셨어? 저희 집에 계셨죠. 그럼 집에서는 건강했어? 준호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어요. 그냥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준호야, 제대로 말해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조문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영희 이모, 여긴 장례식장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은 무슨. 지금 당장 말해. 내 어머니가, 내 친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그때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다들 보잖아요. 곤란한 건 나야. 내 친구가 죽었는데 언제 아팠는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 은혜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까 전화할 때 봤던 그 진짜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자연사 하셨어요.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 거라고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세요? 자연사? 75세가 자연사 할 나이야? 어르신들은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말투가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언제 가실지 모른다고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래. 그럼 임종 순간엔 누가 있었어? 제 질문에 은혜와 준호가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말해봐. 정숙이 마지막 순간에 누가 곁에 있었냐고. 준호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뭐라고? 요양병원에서 새벽에 연락 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무도 없었다고요? 정숙이가 혼자서 낯선 요양병원 침대에서 외롭게 숨을 거뒀단 말인가요? 준호야, 넌 엄마 마지막 가는 길도 함께하지 않았어? 저희도 몰랐어요. 갑자기는 무슨. 요양병원에 계신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는 했어야지. 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매일 전화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통화를 안 하려고 하셨다니까요. 거짓말. 정숙이가 아들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어요. 그럼 직접 찾아가 보기라도 했어? 면회 제한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는 다 있군요. 코로나는 이미 끝난 지 오래인데. 제가 더 따져 묻으려는데 조문객 한 분이 다가와 준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물러서야 했어요. 빈소 구석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 정수기는 혼자 외롭게 죽어갔고 이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빈소가 한산해졌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저는 장례식장 밖 주차장에서 은혜를 봤어요.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같았어요. 저는 화단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채 다 언제쯤 정리할 수 있어요? 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49제 지나고 상속 등기 마치면 바로 가능해요. 지금 시세로는 강남 쪽 두 채 합쳐서 30억은 거뜬할 겁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위치가 좋잖아요. 재건축 예정 지역이라 값이 더 오를 거고요. 그럼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시어머니 집도 정리해야 하고. 시어머니 집이라고요? 정수기가 살던 그 집까지 팔겠다는 건가요? 그 집은 좀 오래됐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땅값으로라도 5억은 나올 겁니다. 다 합치면 35억 정도? 좋아요. 그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친척들이 알면 복잡해지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조용히 처리할게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기 전에 재산 정리 이야기를 하다니. 아니, 그보다 35억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며느리 손에 들어가는 거죠? 정수기한테 그런 재산이 있었던 것도 처음 알았지만 그게 다 며느리한테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떠나고 은혜가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저는 나무 뒤에서 그녀를 똑똑히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복권 당첨이라도 된 사람처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정수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영정 사진 속 그 쓸쓸한 미소가. 정수가, 너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3년 동안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어? 혼자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떠나야 했어? 그리고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왜 저 며느리한테 다 넘어가는 거야? 뭔가가 크게,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내가 꼭 밝혀낼 거야, 정수가. 내 마지막 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야. 장례를 치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49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정숙이 집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친구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그 집에 가면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 무언가가. 오전 10시쯤 정숙이 집 앞에 도착했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당의 잡초가 무성하더군요. 정숙이가 그렇게 아끼던 장미 화단도 다 말라 죽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정숙이가 평생 가꾸던 정원인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있지 않더군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가 나야. 영희. 대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불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정수기가 아끼던 장롱도, 소파도, TV도, 심지어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먼지와 벽지에 난 자국들 뿐이었어요. 이게 뭐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수기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5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에서 친구의 삶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릇도 냄비도 정수기가 매일 쓰던 도마까지 전부 사라졌어요. 싱크대 위에는 먼지만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예전에 정수기가 자기 방에서 뜨개질하던 모습이, 창가에 앉아서 손주 옷 뜨면서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침대도 옷장도 화장대도 전부 없었습니다. 창가에는 커튼조차 없어서 햇빛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춤추고 있더군요. 정수가, 이게 내가 살던 집이 맞는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친구의 모든 것이 지워진 이 공허한 공간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정수기가 떠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눈물을 닦고 내려가니 은혜가 서 있었어요. 이모님, 어떻게 여기 들어오셨어요? 문이 열려 있더라. 정수기 집에 와봤어. 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리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정리 중이라. 정리라니. 이건 정리가 아니라 지워버린 거잖아. 뭐라고요? 정수기의 모든 흔적을 다 없애버렸잖아. 가구며 사진이며 전부 어디 갔어? 은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물건은 다 버렸어요. 낡은 것들 뿐이었거든요. 버렸다고요? 친구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을 그냥 쓰레기처럼 버렸단 말인가요? 사진도? 가족 사진까지? 네. 필요 없잖아요.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제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게 내가 할 말이야? 이모님, 이건 저희 가족 일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라고요? 50년 지기 친구의 흔적이 지워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정수기 일기장은? 혹시 일기 쓰던 거 못 봤어? 제 질문에 은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일기요? 그런 거 없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정수기는 평생 일기를 썼거든요. 매일 밤 검은 공책에 그날 있었던 일을 적는 게 습관이었어요. 정말 없었어? 검은 공책 말이야. 없었다니까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부동산 중개인 오기로 했거든요. 벌써요? 장례 치른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집을 팔겠다고요? 이 집까지 팔 거야? 당연하죠.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은혜가 저를 밀어내듯이 현관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빨리 나가주세요. 바쁘거든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대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집을 바라봤어요. 정수가 내가 평생 살던 집이 이렇게 쉽게 팔려나가는구나. 내 물건들은 다 버려지고 내 흔적은 다 지워지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저는 정수기가 다니던 성당으로 향했어요. 혹시라도 거기 가면 친구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성당에 도착하자 미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미사가 끝나고 신자들이 삼삼오오 나가는데 정수기와 친하게 지냈던 조마리아 권사님이 보였습니다. 권사님, 어머, 영애 씨. 장례식 이후 처음 뵙네요. 권사님, 정수기 애기 좀 물어봐도 될까요? 조 권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러세요. 여기 앉으시죠. 성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 권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정숙 권사님, 마지막에 정말 외로워 보이셨어요. 언제요? 한 4년 전쯤?
며느리네 가족이랑 같이 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요.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처음엔 좋아 보이셨어요. 가족이랑 함께 사니까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조 권사님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느 날 미사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시냐고. 그랬더니 정숙 권사님이 울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며느리가 자꾸 간섭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러다가 갇혀 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갇혀 산다고요? 자기 집에서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준호는 며느리 말만 들어요. 내 말은 안 들어요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서러워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후로는요? 어느 날부터 아예 안 나오셨어요. 제가 전화드렸더니 며느리가 받으면서 어머님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몇 년 전이었어요? 3년쯤 됐나요?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3년. 또 그 숫자였습니다. 조 권사님과 헤어진 후 저는 정숙이가 자주 가던 동네 카페로 갔어요. 거기 사장님도 정숙이를 잘 알았거든요.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정숙 씨 친구. 50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물론이죠. 정숙 할머니 돌아가셨다면서요? 정말 안 됐어요. 정숙이 여기 자주 왔었죠? 그럼요. 거의 매일 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언제부터요? 한 3년쯤 전? 그 전까지는 매일 오후 2시쯤 오셔서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창밖 구경하고 가셨는데 사장님이 창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항상 저기 앉으셨어요. 혼자 오실 때도 있고 가끔 친구분들이랑 오실 때도 있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정숙이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창밖으로 동네 풍경이 보였어요. 정숙이는 여기 앉아서 뭘 생각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사장님, 마지막에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날 유난히 슬퍼 보이셨어요. 커피도 거의 안 드시고 그냥 창밖만 보시더라고요. 제가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못 올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웃으시면서 며느리가 싫어해서라고. 며느리가 싫어해서 카페에 오는 것도 못하게 막았다는 거군요. 그날 계산하실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사장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이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는 이곳에 못 올 거라는 걸, 자유를 잃게 될 거라는 걸.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모든 조각들을 맞춰봤어요. 4년 전 며느리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숙이의 고립이 시작됐습니다. 성당도 카페도 친구들도 못 만나게 막았어요. 3년 전부터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시켰고요. 그리고 석 달 전 요양병원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정숙이는 혼자 외롭게 죽어갔고요.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니야. 이건 계획된 거야. 제 친구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왜? 재산 때문에. 35억짜리 아파트와 집 때문에. 집에 도착해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꺼내서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1. 4년 전부터 고립 시작. 2. 3년 전 완전 단절. 3. 석 달 전 요양병원 입원. 4. 혼자 임종. 5. 장례 직후 재산 정리 시작.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전부 계획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 줄에 큼지막하게 썼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정수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내 억울함을 꼭 풀어줄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세상에 알려줄 거야. 그리고 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꼭. 해시태그 4챕터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 정숙이 집을 방문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매일 밤 뒤척이기만 했어요. 공책에 적어놓은 단서들을 봐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데. 그날도 허탈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영희님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성심요양병원 간호사예요. 요양병원이라고요? 정숙이가 있었던 그군요? 정숙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명함 받았거든요. 급히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제가 할머니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저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복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박영희 님이시죠? 저 김미선이에요. 미선 씨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보다 빨리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미선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양장 공책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숙 할머니께서 저한테 맡기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이의 일기장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찾던 바로 그것.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제발 부탁이야. 내 친구 박영희한테 이걸 꼭 전해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희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죠. 미선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희한테만 보여줘.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돼. 특히 며느리한테는 절대로라고 하셨어요. 그게 할머니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죠? 네. 밤 근무 중이었는데 새벽 4시쯤 심장이 멈추셨어요. 혼자서 아무도 곁에 없이. 미선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가족들한테 연락했더니 며느리분이 알았어요. 나중에 갈게요라고만 하시더라고요. 3시간 뒤에 오셨어요. 그것도 잠깐 와서 서류만 확인하고 가시고. 3시간이나 지나서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물건 정리할 때 며느리분이 뭔가 찾는 것 같았어요. 계속 일기장 없어요? 공책 같은 거?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역시 은혜도 일기장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 드렸어요. 할머니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검은 양장 공책이었어요. 30년은 좋게 된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기장에 뭐가 있다고? 진실이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적혀 있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희가 나를 위해 싸워줄 거야라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수가
나를 믿어줬구나. 미선 씨, 정숙 씨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 어떠셨어요? 미선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외로워 보이셨어요. 석 달 동안 면회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요? 아들도 안 왔어요? 네. 처음 입원하실 때 며느리분이 데려오셨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안 왔어요. 전화도 한 통 없었고요. 석 달 동안 단 한 번의 면회도 전화도 없었다고요? 할머니가 가끔 우리 준호는 언제 오려나 하시면서 문만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가족분들한테 연락해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괜찮아, 바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식사는 잘하셨어요? 잘 못 드셨어요. 입맛이 없으시다면서 늘 음식을 남기셨죠. 점점 수척해지시는 게 눈에 보였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 같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좀 자주 와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연락해도 알았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오더라고요. 이건 방치예요. 아니, 방치를 넘어서 학대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날 밤에 뭐라고 하셨어요? 미선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미선아, 나 이제 떠날 것 같아. 너무 외로워서 더는 못 버티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외로워서 더는 못 버티겠다고. 정숙이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힘내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괜찮아. 이제 남편한테 가는 거야. 거기서는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정수가, 너 그렇게 외로웠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미선 씨도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요양병원 기록 같은 거 있어요? 면회 기록이나 전화 기록 같은 거? 있죠. 전부 다 전산으로 관리되거든요. 그거 복사해 줄 수 있어요? 미선 씨가 망설였어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는 못 드리는데. 미선 씨, 정숙 씨가 외롭게 돌아가신 건 우연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족이 있는데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요. 정숙 씨를 정말로 도우려면.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몰래 복사해 드릴게요. 대신 조심해서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카페를 나서면서 일기장을 가방에 소중히 넣었어요. 집에 가서 읽어봐야겠어요. 정숙이가 마지막까지 남긴 진실을.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정수가 내가 뭘 겪었는지 이제 알게 되는구나.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30년 전이네요. 정수기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해에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내려갔어요.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다정한 순간들, 아들 준호의 성장,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들. 그런데 4년 전 날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2021년 3월 15일. 오늘부터 준호네 가족이랑 같이 살기로 했다. 은혜가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같이 살자고 해서 결정했다. 마음이 설레면서도 조금 불안하다. 괜찮겠지? 그 다음 날, 2021년 3월 16일, 은혜가 내 방 정리를 도와준다며 물건들을 다 옮겼다. 이건 낡았으니 버리고 저건 필요 없으니 정리하자면서 내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했다. 30년 쓰던 화장대까지 버리자고 한다. 서운했지만 참았다. 며느리가 나를 위하는 거겠지. 며느리가 나를 위하는 거겠지.
정수기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한 달 후 일기. 2021년 4월 20일. 오늘 성당 가려고 했는데 은혜가 어머니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니 쉬세요라고 했다. 나는 멀쩡한데 왜 자꾸 아프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며느리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 안 갔다. 두 달 후. 2021년 5월 30일. 영희한테 전화하려고 했더니 은혜가 전화기를 가져갔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제가 관리할게요라고 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한데 왜 자꾸 치매 환자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준호한테 말했더니 엄마 은혜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만 한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021년 8월 10일. 오늘 몰래 밖에 나가려다 은혜한테 들켰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라며 문을 잠갔다. 내가 내 집에서 나가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감금 아닌가? 1년 후. 2022년 3월 1일. 정확히 1년이 됐다. 1년 동안 집 밖에 한 번도 못 나갔다. 성당도 노인정도 카페도 못 갔다. 영희 목소리도 1년째 못 들었다. 은혜가 어머니 건강 안 좋으시니까 외출 금지예요라고 한다. 준호는 아내 편만 든다. 나는 매일 창문 밖만 쳐다본다.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나는 왜 갇혀 있어야 하는지.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어요. 정수기가 1년 동안 집 밖에 한 번도 못 나갔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오늘 은혜가 이상한 약을 줬다. 어머니 혈압약이에요라고 하는데 내가 먹던 약과 모양이 다르다. 먹고 나니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다. 혹시 이상한 약을 먹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느리가 설마 그럴까? 나를 해칠 이유가 없잖아. 약까지 바꿔치기 했다고요? 2023년 5월 20일. 점점 건강이 나빠진다. 머리도 자꾸 아프고 손발도 떨린다. 은혜가 주는 약을 먹으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오늘은 먹는 척하고 휴지에 싸서 버렸다. 준호한테 말하고 싶지만 엄마가 이상해졌어. 피해망상 같아라고 할까봐 무섭다. 3개월 전 일기. 2024년 6월 10일. 오늘 은혜가 어머니 요양병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는 제대로 케어를 못 해드리겠어요 라고 했다. 나는 가기 싫다고 했다. 그랬더니 준호가 엄마 건강을 위해서야. 거기 가면 전문적으로 돌봐준대라고 했다. 전문적으로 돌본다는 말이 무섭다. 거기 가면 정말 끝인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2024년 9월 1일. 성심요양병원. 여기 온 지 벌써 석 달이 됐다. 아무도 안 온다. 준호도 은혜도 손주들도 전화도 한 통 없다. 나는 정말로 버려진 걸까? 간호사 미선이가 유일한 위로다. 영희야 미안해. 내 전화를 받지 못해서. 은혜가 내 전화를 빼앗아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이 일기장을 미선이한테 맡길 거야. 그리고 꼭 내게 전해달라고 할 거야.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부탁이야.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세상에 알려줘. 은혜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줘. 나는 이제 떠날 거야. 너무 외롭고 지쳤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영희야, 50년 동안 내 친구였어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친구가 될게. 사랑해, 내 친구.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수가, 이건 살인이야. 직접 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한 살인이야. 고립시키고 이상한 약을 먹이고 요양병원에 버리고 면회도 전화도 안 하고 정수기를 죽음으로 몰아간 거야. 저는 일어나서 책상으로 갔어요.
공책을 펼치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목록 1. 정숙의 일기장 30년치 2. 요양병원 면회 기록 석 달간 영해 3. 성당, 카페, 친구들의 증언 4. 재산 처분 계획 35억 5. 장례식장에서의 대화 녹취 해야 할 일 1. 일기장 복사본 만들기 2. 변호사 상담 3. 경찰 신고 준비 4. 증인 확보 미선 조건사 카페 사장 등 정수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내가 마지막까지 남긴 이 일기장으로 내 억울함을 꼭 풀어줄게. 약속할게.